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설을 감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국어 시간 소설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설을 감상할 때 더 즐겁고 의미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많은 배경 지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설이 무엇인지 소설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국어사전에서 소설을 찾아보면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데 색깔로 표현한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면 소설은 문학작품의 한 갈래입니다. 소설은 문학작품의 한 갈래이고 작가가 상상력을 가지고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시와 달리 산문체의 문학 양식입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갈래라는 뜻입니다. 소설은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 국어사전에서 소설의 개념을 보여드린 것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소설의 특성입니다. 앞에서 소설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요. 소설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소설이 무엇인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소설의 특성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소설의 특징이 허구성, 개연성, 서사성, 진실성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소설 소나기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께서 소설 소나기를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설 소나기는 시골에 살고 있는 소년과 도시에서 전학 온 소녀의 짧은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설의 특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의 첫 번째 특징은 허구성이라는 것인데요. 허구성은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소설 소나기는 그럴듯한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상상을 해서 꾸며낸 이야기이죠. 이것이 바로 허구성입니다. 소설 속의 세계는 현실과 많이 닮아 있긴 하지만 작가가 상상력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구성은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도 글을 읽으면서 상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개연성이라는 것인데요. 개연성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날 법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설이 비록 꾸며낸 각자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있음직한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개연성이라는 뜻인데요. 개연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법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것이 개연성의 특징이고, 개연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성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필연성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서 꼭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필연성이라고 하는데요. 개연성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필연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소나기에서 소녀가 소년과 함께 소나기를 맞은 후에 앓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실 소나기를 맞았는데 뭐 죽기까지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설에서 소녀가 원래 몸이 좋지 않았다는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소나기를 맞은 소녀의 모습이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어깨를 떨면서 추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소나기를 맞은 날로부터 며칠간 소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며칠 후에 소년을 만났을 때 소녀가 내가 좀 아팠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소나기를 맞고 병이 악화되면서 소녀가 죽음을 맞이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소설의 특징 중에 개연성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서사성인데요. 서사성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와 소설을 비교하면 서사성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시는 서정성이 두드러진 갈래이고, 작가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씁니다. 반면에 소설은 작가가 어떤 감정과 생각, 느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어서 독자가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설 속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네, 소설의 서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시와 함께 소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윤동주의 시 햇비와 정호승의 시 고래를 위하여를 배웠는데요. 햇비는 여우비가 내리는 날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었고, 고래를 위하여는 청년이라면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쯤은 있어야 한다. 즉, 청년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는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간결하고 인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설은 이렇게 단순히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해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이 갈등을 해서 사건이 진행되고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즉, 이야기에 전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것을 우리는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흰둥이 생각이라는 시도 배웠었죠? 흰둥이 생각이라는 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 흰둥이 생각은 보통의 다른 시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갈등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이 전개됐죠. 그래서 제가 흰둥이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때 흰둥이 생각은 다른 시와는 달리 서사적인 요소가 있는 시다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시는 정서를 전달하는 서정성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흰둥이 생각 같은 경우에는 서정성과 함께 서사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사적인 요소가 있는 시는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시를 읽을 때는 서사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꼭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여러분이 서정성과 서사성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 서사성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설의 특징 진실성인데요. 진실성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조금 어려워하는 면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 진실성이 있다라고 할 때 소설은 삶의 진실,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라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앞에서 소설은 허구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실성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사실과 진실은 개념이 다르죠?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뜻이고 진실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헷갈린다면 그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참 사실적이야 라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은 참 진실해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람직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 말하는 진실성은 그 이야기는 비록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성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설을 읽었을 때 우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정직함이란 이런 가치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바람직한 의미들을 배우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설의 진실성입니다. 다음 특징은 산문성입니다.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줄글의 형태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읽는 소설은 다 줄글의 형태이죠. 그래서 소설의 특징을 산문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시는 운문이라고 하는데요. 운문이란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결한 형식 또는 호흡과 여러 가지 반복 등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설과 달리 어떤 제약이 있죠. 시의 갈래 중에서는 글자 수까지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갈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요한데 소설은 그렇지 않고 줄글의 형태로 자유롭게 쓴 글이다 라는 뜻입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수필이나 희곡도 산문성이 있는 글이죠. 다음으로 모방성인데요. 모방이라는 말은 흉내냈다라는 뜻이잖아요. 소설이 무엇을 흉내내냐 하면 소설은 비록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현실의 모습을 반영해서 그것을 잘 담아냈기 때문에 독자가 소설을 읽을 때 훨씬 더 잘 공감하며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현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모방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설의 특징, 예술성입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창조적인 표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앞에서 문학이라는 것의 개념을 배울 때 문학이란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를 통해서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작가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가 그림을 통해서, 음악가가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듯이 소설가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설의 특징, 예술성입니다. 네, 소설의 3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로 이루어지게 되는 주제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말합니다. 작가는 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이죠. 다음으로 구성이라는 것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짜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작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문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제각기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적인 말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작가도 작품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특별한 말투, 즉 문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소설의 3요소로 주제, 구성, 문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구성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구성이 뭔가를 배웠을 때 구성이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야기의 짜임이라고 했잖아요. 인물, 사건, 배경을 어떻게 배치해서 이야기의 짜임을 만들 것인가가 구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이 소설을 읽고 이해한다고 할 때 이 인물, 사건, 배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이란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진행되도록 작가가 짜놓은 틀을 말합니다. 즉, 인물, 사건, 배경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배치할 것인가, 그래서 독자에게 어떻게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할 것인가,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소설의 구성입니다. 소설 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으로 하겠습니다. 인물은 사건을 일으키고 전개하는 행동의 주체이죠. 여러분이 소설을 읽는다고 할 때는 인물에 중점을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인물이 벌여가는 이야기를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배경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인물은 소설을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이고 인물에게는 개인만의 특별한 성격과 그 인물이 놓여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성격에 따라서
갈등이 생겨나고 그 갈등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인물에 놓여있는 상황, 인물의 심리, 인물의 행동 등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건은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갈등이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 사건이 전개, 심화되는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독자는 재미와 감동,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합니다. 배경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를 말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배경 말고도 소설 속에는 사회적인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회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소설은 현실을 모방한다고 했잖아요. 현실의 모습을 소설 속에 담아내기 마련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 역사,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인 배경이 소설 속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소설 속의 사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작가의 의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배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신비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배경이 필요할까요? 네, 겨울왕국의 아렌델인데요. 여러분이 이 배경을 봤을 때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다음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어떤 배경이 어울릴까요? 네, 이런 폐가나 이런 모습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건과 배경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작가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 사건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는 이런 장면에서 잘 어울리겠죠? 귀신 이야기는 폐가에서 어울리고 잔인한 살인사건은 또는 무서운 사건은 이런 배경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배경과 사건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영화 기생충의 배경인데요. 기생충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작가는 가난한 동네의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부자 동네의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옛날 이야기들은 배경이 다 똑같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출신의 선녀와 나무꾼이 살고 있는 동네나 프랑스 출신의 빨간 모자가 살고 있는 동네나 다 똑같아져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어요. 정말 있을 법한 일이야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소설은 배경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배경은 인물이 어떤 사건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개연성을 부여하게 하는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법하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경은 단순히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의 의미뿐만 아니라 작품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것이 배경의 특징이에요. 첫째, 배경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해요. 앞에서 봤듯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했을 때는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폐가를 배경으로 했을 때는 뭔가 으스스해,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사건 전개에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폐가에서 귀신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충분히 그럴듯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생생하죠. 반면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나 또는 IT 연구소 같은 곳에서 귀신이 나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최첨단 과학기술이 있는 곳에서 귀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하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귀신 이야기에 왜 폐가가 등장하고 공사장이 등장하고 비오는 뒷골목이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배경 자체가 사건이나 주인공의 앞날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때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앞으로도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소설은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답고 선명하고 맑은 그런 날씨와 배경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배경 자체가 주인공의 앞날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배경은 인물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됐어. 범죄를 일으켰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 자체가 인물의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인물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 인물은 이런 행동을 했구나, 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배경이 보여주게 됩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소설의 구성이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소설의 구성이란 인물, 사건, 배경을 작가가 적절하게 짜놓은 틀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틀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렇게 5단계의 구성을 띠게 돼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는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실 재미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재미는 어디에서 오냐면 인물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 갈등이 매우 극렬해졌을 때 우리는 그 순간 가장 많은 흥미를 느껴요. 사건이 벌어지고 갈등을 해야 이야기가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을 하고 사건이 벌어지는 모습을 살펴보면 갈등이 점점 고조되다 마지막에 해소가 되는데, 그것들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5단계의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그것을 소설의 구성 단계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구성 단계 5단계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갈등이 점점점 고조됐다가 해소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모습을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발단은 소설의 앞부분에서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단서, 실마리가 소개되는 곳이 발단입니다. 다음으로 전개는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갈등과 대립이 시작돼서 사건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전개 단계라고 합니다. 위기는 그 갈등이 심화돼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고, 그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정에서는 사건이 극적으로 해결이 돼서 마지막 결말에서는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발단은 인물과 배경이 소개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겨울왕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겨울왕국에서 처음 부분에 엘사와 안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 엘사가 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마법으로 인해서 동생 안나가 아프게 되고, 그래서 그 마법이 위험한 것일 수 있겠다, 이것을 감추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발단이죠. 이렇게 발단은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면서 엘사의 마법이라고 하는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개는 사건이 복잡해지고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엘사가 자신의 마법을 이렇게 세상에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위기는 그 갈등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 기억하죠? 엘사가 자신의 성에 있을 때 엘사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갈등이 극에 달하는 장면입니다. 절정은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그런 전환이 나오는 것이 절정이고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다 마음이 아팠잖아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장면. 그래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극적인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결말인데요.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고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의 주제의식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겨울왕국 마지막 장면은 엘사가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엘사의 마법이 풀리는 장면이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힘이 마법을 풀었구나, 사랑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구나,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작가는 마지막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중심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왕국에서 악당 한스가 아렌데를 차지하고 엘사와 안나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주제를 얻게 되는 거죠.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저렇게 나쁜 일을 해서라도 얻으면 그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그런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은 사랑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이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해소하고 주인공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작가의 중심 생각이 드러나는 마지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과정을 결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물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에서는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인물 유형은 그 역할, 비중, 성격 변화 유무, 대표성에 따라서 인물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유형은 역할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있습니다. 주동 인물은 작품의 주제를 실현하는 인물이고, 반동 인물은 그 주동 인물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을 반동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착한 선의 의미를 보여주는 흥부와 콩쥐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착한 모습, 선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인물을 주동 인물이라고 하고, 반면에 놀부와 팥쥐는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잖아요. 이런 인물들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갈등을 하는 모습을 주로 그리게 됩니다. 겨울왕국의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엘사와 안나, 크리스토프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인물들이고, 반면에 한스는 그렇지 않죠. 한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동인물들과 갈등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소설 속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인물들을 주동인물,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인물들이 주동인물이죠. 반면에 이 인물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을 하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중에 따른 인물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중요도를 비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중심인물, 그리고 사건의 진행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는 주변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행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 즉 주인공이 중심인물이 되고, 그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면서 사건의 진행을 도와주는 인물을 주변인물이라고 하는데, 춘향과 몽룡은 중심인물이고 그 옆에 있는 향단과 방자는 주변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왕국을 살펴보면 포스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중심인물이 되는 거죠. 중심인물, 주인공 엘사와 안나, 그리고 크리스토프, 한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인물이라고 하고, 반면에 잠깐씩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은 주변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설이 진행되면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면적인 인물과 입체적인 인물로 나누는데요. 평면적인 인물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입체적 인물은 사건이 전개되면서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인데요. 이런 평면적인 인물은 고전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입체적인 인물은 현대소설에 주로 등장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로 겨울왕국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격이 달라지지 않아요. 반면에 한스는 초반에는 안나에게 달콤한 남자친구였죠. 하지만 후반에 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키스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했죠? 키스를 해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14번째 왕자이고 내가 왜 당신에게 접근했는지를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스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게 되죠. 이렇게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을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입체는 보는 장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먹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먹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입체인데 반해서 보는 손바닥은 어때요? 한쪽 면만 보여주죠? 이렇게 평면적인 경우에는 한 가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나는 평면적인 인물이고 한스는 입체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물의 대표성에 따라서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로 구분하는데요. 전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단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을 전형적인 인물, 반면에 그
그런 집단, 계층과 관계없이 매우 개성적이고 독특한 톡톡 튀는 인물을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고전소설에는 전형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고 현대소설에는 개성적인 인물이 많이 나와요.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자, 우선 겨울왕국의 안나와 엘사는 둘 다 공주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안나가 침 흘리면서 자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주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안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의 이미지가 아니라 공주지만 굉장히 개성있고 발랄하고 씩씩하고 재미있고 엉뚱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나는 공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주의 모습이 아니죠. 반면에 엘사는 어때요? 엘사는 디즈니의 공주 캐릭터를 대표할 만한 공주로서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마법이 있고 마법을 사용할 수 있고 외모도 너무나 아름답고 굉장히 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안나는 톡톡 튀는 개성적인 인물이고 엘사는 전형적인 공주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먹왕 랄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지금 주인공 바넬로피를 제외한 나머지 디즈니 공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혹시 영화를 본 친구가 있다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디즈니 공주들이 바넬로피한테 너도 공주니? 라고 말하면서 너 혹시 마법 쓸 수 있니? 너 독약으로 독약 마셔본 적 있니? 너 혹시 납치나 감금된 적 있어? 너 동물과 이야기 나누니?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의 모습이라면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넬로피는 보시다시피 다른 공주들과는 전혀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바넬로피는 개성적인 인물이고 나머지 공주들은 전형적인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주 중에서 가장 개성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슈렉에 나오는 피오나 공주가 되겠죠. 슈렉에 나오는 인물들은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설의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흔히 갈등의 문학이라고 할 만큼 소설에서 갈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습을 보고 만든 단어가 갈등이에요. 그 모습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한 사람의 마음이 복잡한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사건을 전개시키고 그 해결 과정에서 작가의 중심 생각, 주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독자가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또 그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갈등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종류는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 왜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는 인물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고민, 근심, 분노, 불안, 방황, 망설임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 반면에 그 사람을 둘러싼 외부 대상과의 갈등을 우리가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외적 갈등에는 크게 개인, 사회, 자연, 운명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외적 갈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격, 태도, 감정 등을 파악하면서 두 인물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왜 갈등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 개인은 그 인물이 속한 사회의 현실, 제도, 문화, 윤리 등에 의해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거대한 자연환경과 싸우면서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을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설 노인과 바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인간과 운명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적 갈등의 종류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입시 제도,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등과 문화 때문에 개인이 겪게 되는 갈등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외적 갈등의 한 종류인데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여러분도 매일매일 겪고 있어요. 나는 정말 공부하기가 싫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해. 입시 제도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밖에 없게 해.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에요. 또는 난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안 된대. 법적으로 나는 안 되는 나이래. 난 학교를 안 다니고 싶은데 의무교육이라서 다녀야 한대.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과 사회 제도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물들 간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갈등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개인과 개인이 겪는 갈등의 예입니다. 토네이도는 인간과 자연환경이 갈등하는 예이고, 겨울왕국의 엘사는 마법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갈등을 겪게 되죠. 이렇게 운명적인 요소, 타고난 상황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을 인간과 운명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장소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소설이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표현한 소설을 말하는데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그린 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키나 몸무게가 자라는 것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설 9살 인생을 생각하면 산동네 맨 꼭대기 집에 살고 있는 9살 여민이가 나오고, 여민이는 어려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성장을 하죠. 이런 소설을 성장소설이라고 합니다. 성장소설은 소설 속 인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소설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소설을 배울 때 성장소설을 읽게 되기 때문에 오늘 성장소설을 따로 다루었습니다.